약은 먹였어? 내일 병원 데려가서 바로 입원시키면 돼. 새벽 3시 방문 틈으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단서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지정은 식은 죽 먹기야. 그 100억 이제 다 우리 거라고 믿었던 아들마저 침묵하던 그 밤, 며느리가 건넨 건강 주스가 저를 가두는 족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그날 새벽.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품 속에 100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라니 탈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말순이고 올해 72살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고, 이 손 좀 봐라. 이게 사람 손가락이가 나무 뿌리가. 호미질하느라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툭 튀어나오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대가 문신처럼 박혀 빠지지도 않습니다. 허리는 또 왜 이리 수시노 비가 오려나. 평생 땅만 파먹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뚱이는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남편은 35 젊은 나이에 덜컥 저 세상을 가버렸습니다. 그 모진 세월 홀몸으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땅이 개발되면서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보상받게 되었지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 목숨을 노리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3시의 일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가 방문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걱정 마세요. 내일 바로 입원시키면 돼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면제 왕창 섞어 먹였으니까 아침까지 절대 못 일어나요. 시체처럼 잘 거라고요. 헉! 저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진단서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지정은 식은 죽 먹기야. 그 100억 이제 다 우리 거라고 알았지. 이 도둑년이.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김말순, 지금 안 나가면 너는 죽는다. 정신 차려.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도망을 가야 하다니. 저는 두꺼운 등산 양말만 신은 채 현관문을 소리 없이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차가워라. 엘리베이터 쪽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띵소리 나면 다 끝장이야. 계단으로 가자. 저는 비상구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3층쯤 내려오자 무릎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 저는 난간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누가 내 다리를 톱으로 써는 것 같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여기서 잡히면 정신병원이다. 죽어도 밖에서 죽자. 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흐억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겨우 1층 화단 나무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5층 베란다를 올려다보니 다행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 깼구나. 아직 안 깼어. 저는 주차장 담장 쪽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기만 넘으면 된다. 김말순 할 수 있다. 저는 이 악물고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으라차차. 쿵. 내 발목. 담장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이 꺾였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프면 안 돼. 지금은 아파할 때가 아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대로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택시요, 여기요. 택시가 제 앞에 멈춰 섰고 저는 뒷좌석에 굴러가듯 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새벽에 신발도 없이 어딜 가십니까? 무슨 사고라도 났습니까? 서울역으로 가주이소 빨리요. 제발 빨리 좀 밟아주이소. 예, 서울역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발에 피가 나네요. 괜찮아요. 돈 줄 테니까 제발 빨리 좀 갑시다. 저기 저 아파트에서 누가 쫓아온단 말이요. 택시가 속도를 내며 출발하자 저는 그제야 품속에 쥐고 있던 복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다. 도장 여기 있네. 쌈짓돈도 그대로고. 긴장이 풀리자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썩을 놈들 천하에 벼락 맞을 놈들. 운전하던 기사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자식하고 싸우기라도 하셨어요. 싸우다니요. 그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그년이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다고요. 예, 수면제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년 만에 찾아와서 발 씻겨줄 때는 언제고 내가 미쳤지.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속아서 일주일 전 며느리가 웃으며 건네던 녹색 주스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원샷 하세요. 저는 차창 밖으로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에라이 퇴 그게 독약인 줄도 모르고 받아먹은 내가 등신이지.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요. 경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면 그놈들이 와서 나 치매라고 우길 겁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는 멀어지는 아파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돈 100억 그년 주둥이에는 10원 한 장도 안 넣어줄 겁니다. 100억이요. 기사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복주머니를 가슴에 품으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뇌까렸습니다. 두고 봐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뺏긴다. 내 오늘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갈 기다. 사연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기사 양반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요. 택시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기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녹음기 하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벽을 긁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불길한 예감은 이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집구석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갔거든요. 어머니 안경 또 잃어버리셨어요. 며느리가 식탁 밑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여기 있네. 어머니 어제도 리모컨 냉장고에 넣으시더니 왜 이러세요? 저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좀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게 도를 넘었다고. 뭐라고 니 지금 애미 보고 치매라는 기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주스 갈아왔어요. 케일이랑 사과 넣은 거니까 쭉 드세요. 그래 고맙다. 거기 두고 나가라. 아니에요. 드시는 거 보고 갈게요. 얼른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웃고는 있는데 눈동자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찝찝한 기분에 주스를 입에 털어넣는 신용만 하고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좀 쓰네. 피곤해서 먼저 잘난다. 네, 주무세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퇴. 변기에 주스를 뱉어내는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고 사과 냄새가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 바닥을 확인하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연이 나를 죽일라 칸의 며느리 인연이 나한테 약을 먹였어.
당장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증거가 없다. 지금 나가서 따지면 내가 미쳤다고 몰아갈 게 뻔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짐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노? 분명히 챙겨왔는데. 옷가지 사이에서 손바닥만한 기계가 잡혔습니다. 경로당 노래 교실 선생님이 녹음해서 연습하라고 알려줬던 소형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 기계가 나를 살릴 기다. 저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베개 밑에 숨겨놓고 오늘 밤에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들어보자.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베개 밑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방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깊이 잠든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곧이어 뺨을 툭툭 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완전 간내 약기운 때문에 업어가도 모르겠어.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엄마인데.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아니라고 해라. 네 마누라 좀 말리라. 하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빚 50억이 돈 아니면 못 막는다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내일 아침에 진단서 끊어서 바로 병원 입원시키면 끝이야.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100억은 다 우리 거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대신 병원은 시설 좋은 데로 알아봐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으흐흐. 소리 없는 비명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째 나한테 내 뱃속으로 낳은 네가 어째. 눈물이 베개를 다 적셨습니다. 50억 빚 때문에 어미를 정신병원에 팔아넘기기로 한 자식. 그날 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돈에 눈먼 괴물만이 제 곁에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잠이 잘 오더구나.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 아들은 죄책감 때문인지 제 눈을 피하며 국만 떠먹었습니다. 정훈아 니는 밥맛이 없나? 왜 깨작거리노?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돈 버느라 욕본다 많이 물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는 며느리가 잠시 마트에 간 틈을 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젯밤 놈들의 패륜적인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빚 50억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끝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등산 양말 발목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건 족쇄가 아니다. 이건 놈들을 잡을 덫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택시 안. 저는 양말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녹음기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딱딱한 감촉이 느껴지자 묘한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서울역 다 와갑니다. 근데 진짜 변호사한테 가실 겁니까? 예, 가야지요. 아는 변호사라도 있으세요? 요즘 변호사들 수임료가 비쌀 텐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역의 낡은 건물들을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내 땅 지켜줬던 양반이 하나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깁니다. 택시가 서울역 광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요금은 2만 원입니다.
저는 복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기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양반 덕분에 살았소. 택시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저는 놈들이 보낸 추격자가 있을까봐 주위를 살피며 기억 속의 그 낡은 간판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저는 힘없고 돈만 많은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아들을 망가뜨린 며느리를 단죄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전사였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신문지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고 첫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분명히 이 근처라 했는데.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20년 전 땅 소송 때문에 서울에 왔을 때 박 변호사가 했던 말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서울역 뒤편 허름한 상가에서 무료 상담이나 하면서 살 겁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상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더 버텨두고.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게 눈에 보일 정도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아지매요, 혹시 이 근처에 무료 법률 상담소라고 있는교? 아주머니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질했습니다. 아,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요. 저기 세탁소 2층으로 가보세요. 간판이 다 떨어져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깁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어두웠습니다. 후후. 난간을 잡고 한 발 한 발 떼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2층 구석 칠이 다 벗겨진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변호사 박동수. 손글씨로 대충 쓴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 찾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아직 문 열 시간 아닌데. 문이 덜컥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조끼에 돋보기 안경. 세월은 흘렀지만 그 강단 있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상담은 9시부터입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제가 모자를 벗으며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김말순입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말순 씨요? 아니, 그 강원도 땅 부자 할머니. 예, 맞습니다. 저 좀 살려주이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변호사가 황급히 저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난로 앞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아니, 발은 왜 이렇고 꼴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컵을 쥐고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놈이 며느리랑 짜고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신병원이라니요. 100억 그 땅판 돈 뺏으려고 멀쩡한 애미한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참나, 소설을 써도 그렇게는 안 쓰겠네. 진짜입니까? 제가 거짓말할라고 이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왔겠는교. 저는 양말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이소. 제가 목숨 걸고 녹음한 깁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면제 왕창 섞어 먹였으니까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100억은 다 우리 거라고. 녹음이 끝날 때까지 박 변호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쾅! 박 변호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게 자식 새끼들이 할 짓이야.
변호사님, 이걸로 놈들을 잡을 수 있겠는교? 박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이 녹음 증거 능력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몰래 녹음한 거라 상대방이 불법 도청이라고 우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째야 합니다. 저는 그냥 당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법정 증거보다 더 강력한 미끼입니다. 이걸로 놈들을 확실하게 낚아야죠. 미끼라니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현장을 덮쳐야 꼼짝 못합니다. 박 변호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전화하는교? 제 후배가 서대문서 진흥범죄수사팀장입니다. 이런 폐륜 범죄라면 치를 떠는 놈이죠. 통화는 짧았습니다. 김 팀장 나야 대박 사건 하나 있다. 존속 6기 예비의 사기 미수 100억짜리야. 지금 당장 병력 보내. 전화를 끊은 박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거기를 다시 갈았고요. 저는 공포에 질려 손을 뺐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어르신이 미끼가 되어서 놈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내가 치매라서 길을 잃었다고 하고 놈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랑 형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숨어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잡으면 어르신 인생도 찾고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약쟁이 취급하고 도살장에 끌고 가려던 그놈들. 하겠습니다.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년놈들 손목에 수갑 채울 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전 짭시다. 박 변호사가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어르신 재산부터 안전하게 묶어둬야 합니다. 놈들이 도장을 뺏어가도 돈을 못 빼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가서 도장 찍는다고 바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르신 허락 없이는 10원도 못 건드리게 잠금 장치를 거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서랍에서 인주가 묻지 않은 가짜 도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없이 오신 어르신을 위해 사무실 구석에 있던 새 고무신 한 켤레를 내주었습니다. 발목도 다치셨는데 이거라도 신고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 진짜 인감 도장은 제가 보관합니다. 놈들 앞에서는 이 가짜 도장을 흘리세요. 놈들이 이걸 훔쳐서 서류 위조하는 순간 그게 바로 사문서 위조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아, 변호사님 진짜 천재입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 큰 형사 3명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배님, 무슨 사건입니까? 눈매가 매서운 중년 형사가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씩 웃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김 팀장 인사해라. 오늘의 의뢰인이자 우리 작전의 주인공이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 자식 놈들이지만 아주 박살을 내주이소. 형사 팀장이 제 부어오른 발목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들은 우리가 전문입니다. 박 변호사가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연기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후. 그리고 수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겁먹은 치매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꺼세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가는 동안 제 심장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는 사냥꾼의 흥분이었습니다. 달칵.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세요? 에미야 나다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거기가 어디예요? 네 서울역 어디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고 옆에 선 박 변호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 변호사가 종이에 큼직하게 쓴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파출소 앞.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가 파출소 앞이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무서워 죽겠다. 파출소요. 아 알겠어요. 꼼짝 말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뚝.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후후 잘한 거 맞는교. 박 변호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르신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감입니다. 뒤에 서 있던 김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타겟 지금 출발했답니다. 강변북로 진입 예상 도착 시간 20분 전원 대기에. 20분. 제 심장이 다시 방망이질 쳤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김 팀장이 제 외투 안주머니에 콩알만한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치 추적기랑 초소형 마이크입니다. 놈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립니다. 에이 살아계실 때 갚으셔야죠. 놈들 잡고 소주나 한 잔 사주십시오. 잠시 후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아들놈 차였습니다. 왔다. 박 변호사와 형사들은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파출소 앞 벤치에 쪼그려 앉아 덜덜 떠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대충 걸쳐 입은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며느리가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신발도 없이 이 추운 데를. 며느리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100억이 사라질 뻔했다는 공포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뒤이어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아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라 모른다 니들 누구. 엄마 나야 정훈이 아들도 못 알아봐. 아들이 울상을 지으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척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정훈이 우리 아들 정훈이. 그래 나 정훈이야. 집에 가자. 응 여기서 이러면 얼어 죽어. 며느리가 제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잽싸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주머니는요. 복주머니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지 내 안부보다 그게 더 궁금하겠지. 저는 품속에 든 복주머니를 꽉 움켜쥐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 준다. 이거 내 거다. 아무도 안 준다. 며느리의 눈이 복주머니에 꽂히더니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유 어머니 누가 뺏어가요. 잘 챙기셨네. 얼른 차에 타세요. 따뜻한 물 드릴게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는 뒷좌석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들은 운전석에 타서 룸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하 진짜 시겁했네. 엄마 도대체 새벽에 문은 어떻게 열고 나간 거야? 모른다. 문이 열려 있길래 누가 자꾸 나를 잡으러 와서. 제가 횡설수설하자 며느리가 아들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치를 줬습니다. 여보 어머니 놀라셨잖아. 그만 물어봐.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제 안심하세요. 그래, 집에 가자, 내 집. 차가 출발하자 며느리의 손이 슬그머니 제 복주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불편하시죠? 제가 가방에 넣어드릴게요. 안 된다, 손대지 마라. 제가 앙칼지게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깜짝 놀란 척하더니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어머니가 꼭 쥐고 계세요. 창밖을 보니 형사들이 탄 승합차 한 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든든하다. 저 양반들이 다 보고 있다.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이 여우 같은 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한숨을 쉬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제가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것 같아요. 걱정 웃기고 자빠졌네. 네 수명 줄어드는 소리가 아니라 돈 날아가는 소리였겠지.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30분 뒤 차는 다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 왔어요. 내리세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손길이 거칠어졌습니다. 철컥철컥. 이중 잠금 장치를 다 채우고 나서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 이제야 살겠네. 거실 소파에 저를 앉힌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안 먹는다. 니들 또 나한테 이상한 거 먹일락 하지. 제가 물컵을 탁 쳐내자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에 아들이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뭘 먹인다고 그래? 독약 니들이 나 죽일라고 독약 탔잖아. 제가 악을 쓰자 며느리가 아들을 말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도 상태 많이 안 좋으시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 피해망상이 심해지셨어. 뭐라고 피해망상?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100억 그거 어머니가 감당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누가 사기라도 치면 어쩌려고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고? 성년후견인 신청서랑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거 모른다 안 한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지르며 제 손에 들린 복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아, 내 거다 돌리도. 여보, 엄마 잡아. 아들이 제 양팔을 뒤에서 결박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이거 놔라, 이 나쁜 놈들아. 며느리는 복주머니를 거꾸로 탈탈 털었습니다. 가짜 인감 도장과 통장 꼬깃꼬깃한 현금이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찾았다. 며느리가 도장을 집어들며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웃었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곱게 주셨으면 서로 힘 뺄 일도 없는데. 제 가슴속 마이크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놈들이 함정을 파는 순간. 그거 내 도장이다 주라. 제가 힘 빠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보, 여기 찍으면 되지. 위임장이랑 증여계약서에도 다 찍어. 인감증명서는 내가 동사무소 가서 대리 발급받으면 되니까. 오케이, 오늘 바로 처리하자. 하루라도 늦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며느리가 제 가짜 도장에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가려는 순간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찍어라. 찍는 순간 네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질 기다. 안 돼. 내 돈 100억. 제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요.
다 찍고 나서 돌려드릴 테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쾅! 며느리가 힘껏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빨간 도장 자국. 사문서 위조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됐다, 다 찍었다. 며느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봤지? 이제 이 집도 땅 판 돈도 다 우리 관리하에 들어오는 거야. 아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에 주저앉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10년 감수했네. 엄마 이제 병원 가자. 좋은 데로 알아봐 놨어. 두 년놈이 서로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리링. 거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며느리가 짜증 섞인 얼굴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인데.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 엄마가 아까 파출소에서 신고라도 했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둘러댈게. 당신은 엄마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있어. 며느리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서대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새벽에 가출하셨다가 지금 막 모셔왔거든요. 혹시 밖에서 무슨 실수라도 하셨나요? 기가 막힌 연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김 팀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김말순 시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어머니 지금 안정 취하고 계세요. 안정이 필요하신 건 그쪽 같은데. 네, 그게 무슨. 김 팀장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박 변호사와 형사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고 영장 있어.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김 팀장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와 도장을 발견하고는 시익 웃었습니다. 영장 현행범 체포에 영장이 왜 필요해? 뭐요, 현행범이라니요?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연기 그만해라. 관객들 지루해한다. 어머니.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형사님을 보며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형사 양반, 저거 보이소. 전현이 방금 훔친 도장으로 내 재산 다지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김 팀장이 수갑을 꺼내 짤그랑 흔들었습니다.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존속 유기 예비 혐의.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시지. 자,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어머니가 시켜서, 어머니가 찍으라고 해서. 며느리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놈이 들고 있던 위조 서류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앞에서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오해, 네가 찍은 그 도장 문방구에서 파는 3,000원짜리 막도장이다. 진짜은 여기 있다. 제가 가슴속에서 진짜 인감도장이 든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습니다. 너 노망난 게 아니었어. 그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돈에 눈먼 인연이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며느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여보. 아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다른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엄마 나 아들이잖아.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가 거실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아들 정훈이는 어젯밤에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형사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끌고 가는데도 그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현행범이라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김 팀장이 며느리의 뒤통수를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엄마 제발 말 좀 해줘요. 이거 오해라고. 바닥에 얼굴이 눌린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딱딱딱. 지팡이 소리가 날 때마다 아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오해. 제가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으악, 엄마 아파. 아픈 건 아나 보네. 네 애미 가슴 찢어지는 건 모르면서 머리카락 당겨지는 건 아프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여보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진짜 안 할라 그랬어.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가 고개를 획 돌려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내가 시켜. 야, 이정훈, 네가 먼저 그랬잖아. 빚쟁이들이 칼 들고 찾아온다고. 엄마 돈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고 징징 짠 게 누군데. 무슨 소리야. 네가 엄마 치매라고 몰아가자고 했잖아. 웃기지 마. 네가 동의했잖아. 진단서 끊어올 테니까 약 먹이라고 한 건 너야. 경찰들이 끌고 가는 와중에도 두 년 놈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아이고, 잘들 한다. 아주 환상의 짝꿍이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서 가서 조서 쓸 때 보시죠. 그럽시다. 내 집에서 짐승 냄새가 나서 더는 못 있겠네. 서대문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곳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고개는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엄마, 앉아라. 내 목 아프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국과수 감식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들 집 싱크대 배수구에서 주스 찌꺼기 수거해 왔거든. 거기서 졸피뎀 성분 검출되면 살인 미수까지 추가되는 거야. 알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살인이라니요. 그냥 잠만 좀 주무시게 하려고. 그게 살인 미수야. 노인네한테 수면제를 밥 먹듯이 먹이면 그게 약이야, 독이지.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문서 위조 행사 존속 유기 예비 형량 합치면 징역 5년은 거뜬히 나오겠네요. 아, 정훈 씨 비도 10억은 별개고요. 50억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들이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주식하다가 선물 옵션인가 뭔가 건드렸다가. 이 미친놈아. 제가 핸드백으로 아들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짝짝. 내가 네 공부시킨다고 소 팔고 땅 팔아서 뒷바라지했더니 도박판에 돈을 꼬라박아. 그리고 그 돈 갚겠다고 애미를 팔아먹어. 악,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살려. 네가 사람이가 짐승도지. 애미는 안 문다. 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박 변호사도 김 팀장도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임신 8주예요. 뱃속에 손주가 있다고요. 어머니, 핏줄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애 아빠 감옥 가면 이 애는 어떡해요. 어머니, 손주 아비 없는 자식 만드실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뱃속의 생명이라니, 내 아들의 핏줄이라니. 제가 주춤하며 물러서자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뱀이 먹이를 물었을 때 짓는 그 표정. 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정훈 씨 신용정보랑 병원 기록 다 조회해 봤습니다. 며느님 저번 달에 산부인과 가셨죠?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난임 판정받고 시험관 시술 상담하셨던데요. 근데 무슨 자연 임신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임신 핑계로 불구속 수사받으려고 머리 굴리시는 것 같은데 통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며느리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친구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 복구한 겁니다. 노인네 빨리 보내버리고 보험금 타서 명품백 사자고 한 거 이거 당신 맞죠? 며느리는 입을 뻐끔거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와, 진짜 독하다 독해.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애까지 팔아먹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발로 툭 쳐서 떼어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손주는 없다. 니들 같은 괴물들한테서 태어날 애라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핏줄이잖아. 아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핏줄, 그 단어가 이렇게 역겹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 양반, 예 어르신, 법대로 해주이소. 하나도 봐주지 말고 콩밥 질리도록 먹게 해주이소. 어머니, 그리고 박 변호사님, 네. 성년의견인 신청 그거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이요. 내 돈 100억 사회에 환원할 깁니다. 재단 만들어서 갈 곳 없는 노인네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네들 돌보는데 다 쓸 깁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100억을 남한테 준다고. 그래, 니들한테 줄 바에는 걔한테 주는 게 낫다. 아니 걔는 꼬리라도 치지. 니들은 독사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니들은 오늘부로 호적에서 파냈다. 엄마. 조사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흐흑, 박 변호사님. 예, 우십시오. 실컷 우세요. 내가 헛살았습니다. 자식 농사 다 망쳤습니다. 1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원수가 됐는데.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망친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순경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돌덩이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후, 코를 팽 풀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제 가입시다. 어디로 모실까요?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집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내일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깁니다. 그럼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가 조금은 펴진 것 같았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입시다. 속이 허해서 쓰러지겠네. 하하, 좋습니다. 제가 아는 맛집이 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에 그 지옥 같던 어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감 보고 있나? 나 잘했지.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욕받다 임자하고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다. 72살 김말순, 지금부터 100억 쓰고 죽기 프로젝트 시작한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어제 박 변호사님이 챙겨주신 고무신 덕분에 발이 훨씬 편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청원 경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공과금 수납기는 저쪽입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저는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공과금 내러온 거 아이다. 통장 만들러 왔다. 통장이요. 신분증은 있으세요? 요즘 대포 통장 때문에 까다로운데. 경비원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혀를 쯧 찼습니다. 할머니 1,000원, 2,000원 입금하실 거면 그냥 기계 쓰세요. 창구 바빠요. 누가 1,000원 입금한대나 내 돈은 기계가 다 못 먹는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경비원은 저를 구석자리로 밀어내듯 손짓했습니다. 그때 은행 자동문이 열리고 박 변호사가 양복을 빼입고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아 박 변호사님 오셨는교. 저 양반이 나는 저 찌그러져 있으라 카네. 박 변호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지점장 나오라고 하세요. 네 누구신데 다짜고짜 지점장을. 나 김말순 고객님 법률 대리인 박동수 변호사요. 지금 당장 100억 예치하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해. 변호사요 100억이요. 경비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창구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못 알아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지점장이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이소. 이 고무신 안에 든 발도 100억 가진 발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쪽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요. 방은 으리으리했습니다. 폭신한 가죽 소파에 앉자마자 여직원이 무릎을 꿇고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음료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루악 커피와 유기농 허브티가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믹스 커피 있나? 누런 거 물 적게 잡고 진하게 타온나? 네야, 네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지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객님 100억 원을 저희 지점에 유치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특별 금리 우대해 드리고 세무 상담이랑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을 끊고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쿵! 김말순 어르신 뜻에 따라 전액공익재단 설립 자금으로 출연합니다. 네 전액을요. 지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재단 이름은 황혼의 반란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자 지점장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황혼의 반란이요. 이름이 참 강렬하네요. 왜요 별로는교? 아닙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입니다. 하하. 저는 믹스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입가에 묻은 거품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내 돈 100억으로 오갈 데 없는 노인네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실버타운 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재산 뺏기고 버려진 노인네들 무료 소송해주는 법률구조공단도 만들 끼고.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어르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생활비는 딱 월 200만 원만 줘요. 죽을 때까지. 그 이상은 10원도 인출 안 되게 묶어비소. 네 200만 원이요. 100억 자산가신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많다. 나 혼자 사는데 밥만 먹으면 되지 돈 쓸 데가 뭐 있겠노. 나머지 이자는 싹 다 재단 운영비로 돌리소. 알겠습니다.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장을 쾅 찍고 은행을 나서는데 지점장과 직원들이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회장님이라 나쁘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고무신 코를 탁탁 털고 박 변호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우리도 사무실 하나 얻어야 안 되겠는교. 재단 이사장님이 길바닥에서 업무 볼 수는 없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제가 서울역 근처에 봐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시죠.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남대문 시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기사 양반 라디오 좀 크게 틀어주이소.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0대 노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 부부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모의 100억 대 자산을 노리고 저거 내 얘기 아이가. 제가 깜짝 놀라 소리치자 박 변호사가 쉿하며 검지를 입술에 댔습니다. 어르신 유명 인사 되셨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말세지 자식이 부모를 저런 놈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해. 맞습니다. 아주 찢어 죽일 놈들이지에. 제가 맞장구를 치며 박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고 킬킬거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가게로 직행했습니다. 골라보이소 몸빼 5,000원 티셔츠 3,000원. 저는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줌매 이거 얼마요? 5,000원인데 할머니가 입으시게 4,000원에 가져가. 좋다, 이거 색깔별로 3장 주이소. 박 변호사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회장님이신데 백화점 가서 좋은 옷 한 벌 해 입으시죠. 뭔 소리고, 이게 최고급 원단이다. 빨아도 안 줄고 입으면 안 입은 거 맨키로 편한데 백화점 옷이 뭐 필요하노?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시장통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여기 순대국밥 2개 고기 많이.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속이 확 풀렸습니다. 좋다, 이게 사는 맛이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국물을 들이키는데 가게 구석 TV에서 다시 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국밥에 밥을 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속이 다 시원하다. 다행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저놈들 감옥 가면 면회는 가도 됩니까? 가실 겁니까? 가야지. 가서 사식 대신에 콩밥이나 많이 처먹으라고 소금이나 뿌려주고 올기다. 푸아, 역시 어르신답습니다.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제 주머니에서 새로 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대리점에서 제일 소리 크고 글씨 큰 효도폰으로 개통한 녀석이었습니다. 누가 전화했노? 내 번호 아는 사람 변호사님밖에 없는데.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가 뜨고 있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스팸일 겁니다. 아이다, 혹시 경찰서인가 싶어서.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순 씨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는데에 누구요? 뉴스 보고 연락드립니다. 100억 자산가 맞으시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표정을 보고 입모양으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 내 번호 우째 알았노?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30년 전에 부산역에서. 부산역? 제 기억에 태엽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 죽고 어린 아들 데리고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시절. 제가 그때 김말순 씨한테 팥빵 하나 얻어먹었던 꼬마입니다. 꼬마. 은혜 갚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조심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고. 아드님 감옥에 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배우. 며느리랑 짜고 판버린 설계자 말입니다. 그놈이 지금 김말순 씨 노리고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누구입니까? 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배우가 있다 한다. 네. 며느리 그년 혼자 꾸민 짓이 아이다. 뒤에서 조종한 놈이 따로 있다 한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른다. 근데 30년 전 부산역 꼬마락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 전봇대 뒤에서 검은 모자를 쓴 사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사내는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네. 국밥의 뜨거운 김 사이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냐 덤벼봐라. 내 돈 100억 10원짜리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놈도 지옥 구경시켜줄 끼다. 박 변호사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대포폰입니다. 신호가 잡힌 곳도 서울역 근처 공중화장실이고요. 하 귀신곡할 노릇이네. 저는 지팡이로 택시 바닥을 쿵쿵 찍었습니다. 그 꼬마가 누군지는 몰라도 헛소리할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라니요. 며느리가 사채라도 썼다는 걸까요? 아니, 그년 머리에서 나올 계획이 아이다. 수면제에 성년후견인의 타이밍이 너무 딱딱 안 맞나?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년이 보상금 나온다는 소식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변호사님, 네. 차 돌리소 구치소로 가야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한 게 문제까 내 목에 칼 겨눈 놈이 또 있다는데 발 뻗고 잠이 오겠는교. 알겠습니다. 기사님 의왕 구치소로 가주세요. 택시가 방향을 틀자 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부산역. 남편 죽고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친 곳이 부산역이었습니다. 어린 정훈이를 업고 며칠을 굶다가 빵 하나를 훔쳐먹던 거지 꼬마한테 제 몫의 우유를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지매요. 고맙습니다. 내 이 은혜 꼭 갚을게. 그때 그 꼬질꼬질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꼬마가 살아있었나? 구치소 접견실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수의를 입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은 퀭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수화기를 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재수 없다. 어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내 합의만 해주시면 나갈 수 있대요. 제가 평생 종처럼 모실게요. 꿈 깨라. 내 오늘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이다. 저는 유리벽을 손가락으로 딱딱 두드렸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누구고? 내 뭐가요? 니한테 내 돈 100억 정보 흘린 놈 누구냐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거짓말 마라. 네 머리로는 그런 계획 못 짠다. 수면제는 어디서 구했고 변호사는 누가 소개시켜줬노? 말 안 하나? 그럼 니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놔둘 끼다. 내 변호사 써서 네 형량 최대로 늘려버릴 끼다. 제가 으름장을 놓자 며느리가 입술을 달달 떨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교도관이 딴청을 피우는 걸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계사님요. 설계사. 이름은 몰라요. 그냥 다들 김 실장이라고 불렀어요. 김 실장 그놈이 누구 어디서 만났노? 백화점이요. 제가 카드값 때문에 라운지에서 울고 있는데 그 남자가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며느리의 회상이 이어졌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 빚 50억, 제 카드값 3억 그러더니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놈이 시키드나. 내 어머니 땅 보상금 나오는 날짜, 금액 심지어 어머니가 드시는 약 종류까지 다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내 약까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놈 얼굴 기억하나 우째 생겼노. 키는 크고 뿔테 안경 쓰고 오른쪽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담뱃방 같은 손등의 흉터. 그때였습니다. 접견 시간이 끝났다는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다 말했잖아요. 합의서 써주세요. 제발요. 며느리가 유리에 매달려 절규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네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며느리의 비명을 뒤로하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뭔가 알아내셨습니까? 김 실장이라 카네. 김 실장이요. 오른쪽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는 놈이라 합니다. 그놈이 처음부터 판을 짰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전문적인 브로커 같군요. 타겟을 정하고 가족을 포섭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상속 사냥꾼들 말입니다. 상속 사냥꾼. 네, 요즘 강남에 그런 놈들이 설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어르신을 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 정보 없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치소 다녀오셨습니까?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네 누구 도대체 네 정체가 뭐고? 며느리가 김 실장 이야기하던가요? 네가 그걸 우째 안 오니가 김 실장이가. 아니요, 저는 김 실장을 잡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지금 어르신 댁 앞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놈들은 실패하면 더 과격해집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뚝.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이보소, 이보소. 저는 다급하게 박 변호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집에 갔다 합니다. 내 댁에요. 빈집엔 왜?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고 안방 장롱 밑에 금고가 있습니다. 땅 문서 원본이랑 폐물들 다 거기 있습니다. 아니, 인감이랑 통장은 챙기셨다면서요? 땅 문서는 부피가 커서 못 들고 나왔지에 그게 없으면 재단 설립이고 뭐고 다 허실입니다. 박 변호사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기사님, 서울 아파트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안 돼. 그 땅 문서는 내 목숨이다. 그거 뺏기면 난 죽는다. 30분 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차단기가 올라가 있고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101동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차다, 저 차. 제가 소리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석에는 덩치 큰 사내가 대기하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놈의 손에 들린 누런 서류 봉투. 제 땅 문서였습니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저는 택시가 멈추자마자 지팡이를 휘두르며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거 내놔라. 검은 양복을 입은 뿔테 안경 쓴 남자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놈 손등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놈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영감탱이가 제 발로 죽으러 왔네. 이 도둑놈의 새끼 경찰 불러라. 사람 살려.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김 실장이 턱짓을 했습니다. 조용히 시켜. 옆에 있던 덩치 큰 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곱게 늙으셔야지. 놈이 제 지팡이를 빼서 부러뜨리고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으악. 저는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르신. 박 변호사가 달려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내가 변호사야. 지금 경찰 부를 거야. 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들자 덩치놈이 박 변호사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퍽.
으어. 박 변호사가 고꾸라지며 휴대폰이 저만치 날아갔습니다. 변호사법 좋아하시네. 우린 법보다 주먹이 가깝거든. 김 실장이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제 턱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할매 100억은 너무 과분하잖아. 양로원 가서 편하게 사시라고 우리가 수고해주는 건데 고마워해야지. 퇴. 저는 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놈들한테는 안 뺏긴다. 김 실장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놈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영감 나 이제 가는갑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끼익. 어디선가 오토바이 배기음이 굉음을 내며 들리더니 놈들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뭐야? 김 실장과 덩치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헬멧을 쓴 퀵서비스 기사 차림의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상속 사냥꾼들. 헬멧 쓴 남자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걸어왔습니다. 남의 돈 먹으려다가 체하신다 그랬지. 김 실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넌 또 뭐야? 남자가 헬멧 유리를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왼쪽 눈썹 위에 흉터. 나 부산역 거짓꼬마. 그 남자였습니다.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 남자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할매 팥빵값 갚으러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꾀죄죄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배고파해하던 그 꼬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허참 별거지 같은 놈들이 다 꼬이네야 뭐해 저 자식 담가버려. 예 형님. 덩치 큰 놈 둘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을 보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칼이다 총각 도망가라.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헬멧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칼 장난감이네. 남자가 쇠파이프를 붕붕 돌리며 도발했습니다. 들어온나 형이 예절 교육 좀 시켜줄게. 이 새끼가. 덩치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으악.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터졌습니다. 살며시 눈을 뜨니 달려들던 덩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헬멧 남자가 놈의 손목을 가격해 칼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남자가 손가락을 까딱거리자 나머지 한 놈이 주춤거렸습니다. 뭐야 너. 김 실장이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뭐해 빨리 앉아봐. 형님 이 새끼 보통이 아닙니다. 헬멧 남자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깡. 남은 덩치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놈들을 넘어 김 실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자, 이제 네 차례다. 그 서류 봉투 이리 내놔라.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으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이거 100억짜리야. 내가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공 사기친 게 공이가 내놔라 좋은 말할 때. 안 줘 죽어도 못 줘. 김 실장이 갑자기 품에서 가스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치익. 흑. 헬멧 남자가 팔로 얼굴을 막으며 주춤했습니다. 이때다. 김 실장이 잽싸게 승합차 쪽으로 뛰었습니다. 안 된다 내 문서. 저는 아픈 무릎을 잇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집어들고 젖먹던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이 도둑놈아 거기 안 서나. 휙딱. 아. 제가 던진 지팡이 조각이 기가 막히게 김 실장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최루 가스를 뚫고 나온 헬멧 남자가 달려들어 놈을 제압했습니다. 퍽! 김 실장이 바닥에 처박히며 서류 봉투가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내 거다. 제가 몸을 날려 바닥에 떨어지는 서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품에 안으니 묵직한 땅 문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내 돈. 이 이독한 노인네가. 바닥에 쓰러진 김 실장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헬멧 남자가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마, 노인네가 아니라 회장님이다. 예의 안 갖추나.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보긴 뭘 봐. 콩밥이나 실컷 봐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위용. 박 변호사가 쓰러진 채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경찰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괜찮는교.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고 박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찰차 세대가 연달아 도착하고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김 실장과 덩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억울해, 이거 쌍방 폭행이야. 저놈도 잡아. 김 실장이 헬멧 남자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헬멧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당신은 뭐요? 남자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심부름센터 소장 강철입니다. 여기 변호사님 의뢰받고 경호하러 온 겁니다. 맞지의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끙끙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고용한 경호원입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경찰이 김 실장을 연행해 갔습니다. 현장이 정리되고 강철이라는 남자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가 무릎을 굽혀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매, 아니 어르신 많이 놀라셨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니 진짜 그 꼬마 맞나? 부산역 3번 출구. 남자가 씩 웃으며 하얀 이를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할매가 주신 단팥빵이랑 우유 그거 먹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 제 코가 석자라 빵 하나밖에 못 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내 목숨을 구해주다니.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잘 컸구나. 잘 크긴요. 고아원 갔다가 사고 좀 치고 어둠의 세계에도 좀 있다가 지금은 손 씻고 사람 찾고 떼인 돈 받아주는 일합니다. 그래, 욕받다 살아니라 욕봤어.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돈 때문에 저를 버렸는데 남인 이 청년은 빵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핏줄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강 소장 자네 진짜 대단하구만. 무술 실력이 아주. 박 변호사가 옆구리를 문지르며 감탄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몸 좀 챙기이소. 맷집이 약해서 어디 쓰겠습니다. 하하, 면목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몰골들이었지만 기분만은 통쾌했습니다. 자, 일단 병원부터 가입시다. 변호사님도 맞았고 나도 무릎 까졌고. 제가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강 총각 아니 강 소장이라 했나? 예, 편하게 철이라고 부르이소. 강철. 그래, 철이 니도 같이 가자. 내 니한테 줄 게 있다. 얘 뭘 주시는데 또 팥빵 주실라고 해. 시끄럽다 따라온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 3잔을 뽑아 들고요. 이제 진짜 다 끝난 기가. 제가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며느리 아들 그리고 배우인 김 실장까지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처벌만 남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철아받아라. 얘 이게 뭡니까? 일당이다. 오늘 이 아니었으면 내 100억 날아갔다. 강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입니다. 너 은혜 갚은 건데 돈을 와봤습니다. 안 받습니다. 받아라. 내가 공짜는 싫어한다. 대신 네 내랑 일 하나 하자. 얘 무슨 일요? 내가 100억으로 재단 만든다 안 했나? 거기에 힘쓰는 놈도 필요하고 머리 굴리는 놈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가 눈치를 채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르신 설마. 철이 니네 수행비서 해라. 아니 재단 보안실장 해라. 보안실장요. 정가도 있는 놈인데. 정가가 밥 먹여주나 의리 있는 놈이면 된다. 월급은 섭섭지 않게 줄 끼다. 강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진짜 취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 100억 지키는 보디가드 해라 실나. 강철이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김말순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오냐 든든하네. 저는 박 변호사와 강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쪽은 최고의 지성, 한쪽은 최고의 야성. 그리고 가운데에는 100억을 쥔 뚝심 있는 할매. 이 정도면 천하무적 아인가. 하하, 맞습니다.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 건배하시죠. 황혼의 반란 재단의 출범을 위하여. 위하여. 종이컵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건 또 누구? 화면을 보니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아마 구치소에서 사정해서 전화 한 통하게 해달라고 빈 모양이었습니다. 안 받으십니까? 강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은 놈한테 전화가 와 오노 귀신인가 보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가자, 배고프다. 이번엔 소고기 물어가자. 내가 쏜다. 와, 소고기 회장님 만세. 강철이 제 팔짱을 끼고 박 변호사가 반대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등 뒤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72살 자식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했던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100억이라는 무기도 쥐었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다. 저는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붉은 노을처럼 내 남은 생도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모진 배신을 겪어야 했던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돈이 사람을 망친다고들 하지만 결국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수십 년 전 나눴던 따뜻한 단팥빵 한 조각 같은 작은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의 아픔에 함께 분노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맺어준 새로운 인연이자 진짜 가족일 것입니다. 혹여 지금 인생의 시린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김말순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펴고 노을 속을 당당히 걸어갔듯 여러분의 내일에도 반드시 눈부신 하이라이트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단했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